우리는 왜 대선에서 패배를 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정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에 무엇보다 방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오늘까지의 검찰과 주요 정치인 대상 사건이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전치를 모아보니 좀 떨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프레시안의 흔히 진보 언론으로 알고 있었던 프레시안의 최초 부동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혐의가 최초 구속영장을 시작으로 해서 같은 해 7월에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었었죠. 그리고 다음해 1월 초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께서 법정 구속되시고 같은 해 8월부터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날 기억하시겠지만 정경심 교수께서 기소가 되셨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안희정 충남도지사께서 실형 3년 6개월 선고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었고 10월에 조국 장관께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한편 상당히 뜨거웠었던 정봉주 전 의원님이 2019년 10월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었고요. 다음에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20년 총선 치를 바로 다음이었는데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압 조작 수사 의혹이 뉴스타파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정경심 교수께서 법정 구속이 되었고요. 다음해입니다. 2021년 정봉주 전 의원이 2심에 이어 3심까지 완전히 무죄 선고가 되었는데요. 아무래 말씀드렸듯이 프레시안이 최초로 이 사건 보도했다고 했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프레시안의 사과문을 혹시 찾으신 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향 의원님이 2021년 6월에 제명되었고 7월에는 경남도지사 김경수 의원님이 3심이 확정되어서 도지사직을 이루셨습니다. 2021년 8월부터는 경기경제신문의 언론 보도를 시작을 해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해 이번 초에 정경심 교수께서 징역 4년 30 선고를 받고 구속되었다가 얼마 전에 벌써 나오셨죠. 23년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재명 대표께서 처음에는 성남FC 사건, 이어서는 대장동 사건을 검찰 수사를 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윤미향 의원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입니다. 올해 초에 이재명 대표님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되었고 그리고 한 3개월 후에 김남국 의원님이 가상화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여름에는 조민씨, 조국 장관의 장면에서 일단면허가 취소되고 대학 입학 역시도 모두 다 취소가 된 사건이 있었고 4차 출석에 이어서 8월 31일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시작한 이후로 대북 송금 의혹 혐의로 2차례 검찰 출석이 있었고 그리고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이 있었고 9월 27일 날 기적적으로 영장 실질심사 기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검찰과 언론발 주요 정치 이재명부터 조국까지 공교롭게 민주당의 대선 후보 정치인들에 대한 사건들이 5년 집중적으로 발생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독 민주당에만 이렇게 가혹하실까요? 왜 민주당 정치인들의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더 비판적이고 더 비난을 많이 하고 언론은 뭐 더할 말도 없고 국민들도 상당히 여기에 많이 동참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약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학교 때 그 욕구 발달 5단계에 대해서는 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변화를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 의식주라고 하는 희귀적 욕구를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안전의 욕구를 갖는데 우리들이 전쟁이 끝나고 배고프면 탈출하는 시기,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의 욕구를 갖는 이 시기가 우리가 서울에 보면 다 보셨겠지만 군부독재 타도의 시기, 그리고 자존적 욕구의 시기에는 민주화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는 어떤 정부일까? 이 문재인 정부의 성격에 대해서 사람들과 너무 다양한 생각과 성격 얘기가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딱 드는 게 그 한 줄이 저는 가장 다가옵니다. 물론 정책별로 하면 뭐 비판할 점도 많고 토론할 점도 많겠지만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저는 문재인 정부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한마디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적어도 정책적인 그 토론과 별개로 문재인 정부 5년을 통치해서 보았을 때 가장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가장 높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 아니었던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윤리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문재인 정부 시기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독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들이 더 가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이 사건들을 되돌아보았고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아마 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안 되어서 잘 모르셨겠지만 우리가 2020년 대선은 대장동 대선이었잖아요. 0.73% 패배했고 24만 7천 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힌 대선이었어요. 이 대장동 대선에서 대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알아봤더니 대장동의 김만배 씨가 한겨레 신문사 고위 간부와 동거래가 있었어요. 무려 9억 원이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사는 이 사건이 발표된 이후에 대표, 편집장 모두 사퇴하고 즉각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보고서의 결론은 없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윤리적인 기자 의식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결론이었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뭐냐면 돈을 받았으면 대가가 있었을 텐데 그 대가가 뭐냐 저는 그게 언론사기 때문에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궁금증이었고 한겨레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논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결론 짓는 그분들의 분석 방식은 양적 분석이에요. 키워드 중심 양적 분석으로. 그래서 제가 이 시기 주로는 2019년 5월 달에 3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 8월 1억 5천까지 5차례에 걸쳐서 김만배 씨에게 9억 원을 수령합니다. 서초구의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데 중도금이 부족했었고 이 부족한 중도금을 5차례에 걸쳐서 하나은행 대표 전달받았다고 진상조사 보고서에 나오는데 제가 이 고위간부의 당시 칼럼을 다 한번 찾아봤어요. 초기에는 그나마 한겨레 다음 칼럼들이 좀 나오느냐 누가 봐도 한겨레스럽게 공교롭게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부터 12월 이 중간쯤에 2019년 11월의 제목은 민주당에 들은 위험한 침묵, 민주당 열성 지시와 거리 두라는 충돌의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겨레는 보수, 진보도 아닌 어정쩡한 기득권 기레기에 불과하다. 한겨레를 기레기라고 지칭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우리가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한겨레 신문을 기레기라고 댓글에서 엄청나게 지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0년 총선 2달 전입니다. 검찰을 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문재인 정부요.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다고 이렇게 비교를 한겨레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2020년 6월에는 총선 2달 기념인데 누구도 양심을 장담할 수 없다. 본인이 이때면 한
7억 5천만 원 정도 수령한 시점이었는데 당시 2016년 9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명수 총리님에 대해서 재수사 요구가 엄청나게 불던 시기였는데 한명수가 민주당을 향해서 재수사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양심에 어긋난 행동이다라고 이 간부가 쓰고요. 청탁과 관련돼서 이런 내용을 쓰는 것을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한겨레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볼 수 있었고 이 외에도 뭐 스타일에 기억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왜 문재인 정부부터 현재까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두 번째 부정적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담았는데 진상조사위원들이 한겨레 기자들 한 명 한 명씩 인터뷰를 물어봅니다. 아니 왜 한겨레 신문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 돈거래가 있었을 거라는 것을 왜 예측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뉴스타파나 동아일보 등의 사전 보도가 있었어요. 이왕 한겨레라는 단어만 쓰지 않았고 언론인과 돈거래 이렇게 나왔는데 한겨레가 전혀 내부에서 인지하지 못해서 그걸 물어봤더니 한겨레 기자들이 가장 많이 답한 게 뭐라고 답했냐면 대장동 이슈의 큰 방향이 최근 들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에 관한 논란에 맞춰져 있었기에 그래서 한겨레 신문사 기자들도 당시 대장동 사건 이퀄 이재명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한겨레 기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가장 좀 크게 놀랐었기 때문에 이걸 좀 따와봤고요. 한겨레 외에 우리가 진보 언론이라고 알고 있었던 진보 언론에서도 프레시아 그리고 경향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사건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검찰과 언론의 검언 유착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려주죠. 매우 중대 범죄이지만 단행적으로 합니다. 언론은 검찰만 단독 보도하죠. 이것이 이후에 언론이 무한 확대 재생산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저는 과연 지난 5년 동안 진보라고 하는 영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말씀드렸는데요. 진보가 처음에는 검찰과 언론의 의혹에 불과했던 것을 보도 검증하는 역할을 진보가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겨레가 그렇게 너네 맞지 않냐? 대장동은 민주당과 이재명 이슈잖아.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헷갈리는 사람들, 헷갈리는 사람들, 맞나? 이재명이 좀 받았나? 헷갈린다는 거예요. 팩트 체크의 역할을 우리가 진보가 합니다. 보수 쪽에서는 봐봐, 너네 같은 진보 영역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경향신문 프레시아 한겨레에서 얘기하고 정의당도 뭐라 그래, 설계한 자가 범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헷갈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서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촛불도 들었고 우리가 정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진보가 이 선박 메커니즘의 한 축에 들어오고 인해서 검언 유착 프레임을 희석시키는 작용을 하였다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진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재구성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 잘 적용하지 않는 기법이고 미국에서 많이 적용한대요.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데이터로 해서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21대 국회 1년 후쯤에 표결로 분석하는데 왼쪽 아마 흐려 잘 안 보일 거예요. 대충 보시면 파란색은 민주당이죠. 국내미 오른쪽이고 가운데 보시면 노란색이 쪽쪽좀 있어요. 정의당이에요. 이게 SBS 빅데이터 팀이 보도한 자료인데 이 보도가 난 다음에 댓글에서 난리 났어요. 믿을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민주당보다 정의당이 오른쪽에 있을 수 있냐. 이거는 안 된다. 그런 당시에 논쟁이 있었고 오른쪽을 보면 이 19대부터 21대까지
각 국회의원들의 이념 성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오른쪽이 조금 더 주의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요. 19대는 어때요? 민주당이 좌측에 넓게 분포하고 새누리당 계열이 우측에 몰려있죠. 20대에서는 민주당이 좌측으로 이렇게 뭉치고 오히려 국민의힘 계열이 커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21대예요. 21대 보시면요. 좌측으로 민주당이 점점 좌측으로 가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좀 커져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진보의 개념에서는 정의당 진보, 민주당 중도, 국민의힘 보수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죠? 근데 이 분석에 의하면 아닌 거예요. 점점 민주당은 왼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뭉쳐 있었고요. 국민의힘은 뭐 똑같고. 이 가운데서 헷갈렸던 것이 가장 크게 정의당입니다. 여기 없는 20대까지는 보이시는 노란색 확실하게 왼쪽에 있었어요. 근데 21대에 오면서 가운데로 옮겨가지고 20대와 21대 국회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 고민정원은 제가 봤을 때 이 가장 긴데 이렇습니다. 지금 안 보이는데 다 찾아봤습니다. 네. 진보의 재구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정치권만 봐서는 진보의 재구성 이야기가 쉽지 않아서 좀 잠깐 외국사를 좀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왼쪽은 브릭스라고 해서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그런 경제협력체인데요. 최근에 브릭스에 엄청난 변화들이 생겨서 그게 외신에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란을 포함한 상당히 좀 나름 그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이 브릭스에 가장 최근에 참여하면서 G7에 점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변화이고요. 이것이 나타나는 게 지금 보이는 두 개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처음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두 개의 전쟁이 가고 있었다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왼쪽에 계신 분은 이제 사우디, 오른쪽은 이란인데요. 사우디와 이란은 전통적인 적대 국가였어요. 근데 이 적대 국가가 관계 정상화를 전격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저 두 나라가 한 차례 서는 것만으로도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곳이 어디인가? 베이징. 가운데 계신 분은 왕의 외교부장이죠. 네. 이 적대 국가를 한 자리에 세워놓고 관계 정상화를 딱 트는데 왕의 외교부장이 가운데 중재자고요. 베이징까지 와서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경제와 정치에서 엄청난 축의 이동이 벌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수, 중도, 진보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에서 같이 지지하던 유권자 분포를 해봤더니 실제 유권자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 그래서 평등평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그룹도 있었지만 친환경, 친성장과 같은 18.8% 한 거의 20%에 가까운 퍼센트가 이거 여기는 민주당 지지층이 될 수 있는 분들인데 사안마다 달라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하게 거기에 반대하는데 친환경, 친성장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게 되고 어떤 분야의 젠더 이슈에서는 되게 진보적이었는데 검찰개혁 입장에서 되게 또 다른 입장을 내고 우리 한국인 유권자들도 상당히 가치가 변화했구나. 이걸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20세기에 쓰이던 진보인데요. 왼쪽으로 갈수록 주로 이제 평등 지향하면 진보, 오른쪽 자유를 지향하면은 보수. 이게 이른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가운데가 진보였는데 이 문법으로는 더 이상 지금의 21세기 세계를 바라보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러면 21세기의 지향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아까 잠깐 제가 넘어갔던 게 있는데 국제 질서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국익 중심이하고 실용 레벨로 지금 세계가 변화했구나.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이제부터 현재의 진보는 21세기 지금의 과거지향적인 것이 보수, 미래지향적인 것이 진보, 현재가 중도 이런 개념으로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그래프 X축, Y축을 의제별로 적용을 해보니 과거에도 진보 의제였고 미래 의제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교집합으로 기본소득이 이 의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은 논쟁 지점인데요. 과거에는 보수였는데 미래의 의제인 것은 전 친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기업에 대해서 분석할 때 친기업이면 보수, 예를 들어 재벌 해체라든지 좀 기업에 대해서 재산,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하면은 진보. 이게 이제 기존의 개념이었는데 앞으로는 미래 의제라고 한다면 바뀌지 않을까. 제가 이 의제를 놓고 FGI 쪽에서 가장 많이 우리 권순일 위원장님 계시지만 건대 대학생들하고 FGI에서 가장 많이 제가 크게 좀 인사이트가 다가왔다는 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의식은 다 기업을 통해서 내가 가치를 실현하고 기업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일자리를 찾고 기업을 통해서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래의 전 다른 기업이겠죠. 성장, 신자가 붙었습니다. 신성장, 기후위기 이후에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신성장 문제, 그리고 보편적 인권, 상당히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이에요. 보편적 인권, 그 단어가 좋아서 좋은 뜻이 아닙니다. 설명드리면, 최근 5년 사이에 아까 제가 몇 가지 안희정 의원님이나 여러 개 사건을 쭉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이슈 중심의 인권입니다. 강한 대우라고 해요. 페미니즘, 성소수자, 학생인권 조례, 이런 식으로 딱 이슈 중심의 인권이 지난 5년 동안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 케이스죠. 선생님들이 저렇게까지 돌아가실 정도로 이게 또 전혀 다른 작용과 반작용이 지금 한국 사회에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인권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권 의제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하나하나가 설명드리기 너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내년 총선이죠. 27년 대선이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OECD 최대 규모의 정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도에 불과 2만 3천 명에 불과했던 민주당이 올해 240만을 넘어서 지금 250만을 넘어섰다고 알려져 있죠. 정말 세상에 어느 조직과 어느 기업이 이렇게 가파른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예를 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적 성장을 지금 민주당이 하였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저는 질적 성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250만이라고 하는 사실 250만이면요 하나의 그냥 도시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250만 숫자는. 여기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수가 1,600만 명이 넘습니다. 역대 민주당 이름으로 가장 많이 투표하는 것이었죠. 문재인 후보가 한 1,300만 표 좀 더 득표했다고 합니다. 1,600만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지자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출직 정치인들입니다. 기존의 우리의 정당 체계는 선출직 정치인이 운영하는 것이 정당으로 우리는 치닫고 있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백전백승하기 어렵다. 어떤 선거에서도 무조건 다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1,600만 지지자와 250만 당원, 선출직 정치인의 가치동맹 네트워크로 민주당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지난 회로 보실 때 우리 위원회에 가입해주세요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 실행을 잘 못했어요. 일상적으로 당원과 각 부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 이분들이 소통하고 연구하는 위원회 활동이 좀 필요하겠다. 그 같이 폴리티컬 데이라고 해서 4.5일제가 앞으로 좀 보편화될 것이 예상되니 불금 데이 같은 거에서 불금에는 우리가 뭐 지역 이것도 좋고 목회도 좋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대화와 실천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교육 시스템인 것 같아요. 시립당원에 들어가면 이렇게 교육하고 그리고 시니어 당원들께는 이렇게 교육하고 이러한 정연한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당원들의 역할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정당은 주로 선거 시기에 빛을 내는 것이 정당이지 않습니까? 일상과 선거 이 사이에 간격을 내는 것을 우리 당원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각자 지금 모여서는 정치적인 얘기 많이 하지만 직장에 돌아가면 정치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직장과 정당을 여는 매개자가 되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너무 더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왜 정치가 더러울까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공동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자선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2013년에 했던 말씀이고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톨릭은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참여할 것을 의무 조항으로 합니다. 하물며 정당의 당원인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